결혼식 날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5월 17일 신라호텔 연회장.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에 기대어 신랑을 향해 걸어가던 그날. 저는 이렇게 행복할 일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함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했는지 그날 오후 2시 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예식장 라운지에서 남편 어머니를 만났어요. 여든을 앞둔 시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손수 지어 입으신 듯한 색이 바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신발도 다른 것이 보였어요. 손도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제 친구 지연이가 속삭였어요. 너 시댁 좀 없어 보이지 않아? 그 한마디, 정말 작고 하찮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할 일을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참 예뻐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 순간 저는 의식적으로 제 손을 뒤로 빼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대답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이 나중에 얼마나 그리워질 줄은 그때 몰랐죠. 저는 금융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명함의 과장이라고 인쇄된 그 직함이 저를 뭔가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37평 아파트, 외제차, 명품 핸드백.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네는 달랐습니다. 시골의 낡은 한옥, 경작할 땅 몇 평, 월급이라고는 없고 연금이라고 불러주기도 뭐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 저는 시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도 남편이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댔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 다음에 가자. 일이 밀렸어. 너 혼자 다녀와. 엄마 건강이 안 좋아. 지금은 가까이 있어야 해. 소리 깔리는 듯한 효과. 시어머니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발 씻고 오세요. 어머니, 여기는 앉으면 안 돼요. 저쪽 보조의자에 앉아주세요. 그런 말들을 습관처럼 해댔어요.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가끔 남편이 제게 말했었죠.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없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예의 있게 대하고 있잖아. 당신이 형편없는 부모님을 뒀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네. 아, 정말. 그 말들이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을 정도로 후회됩니다. 이 이야기는 없는 집이라며 시댁을 무시하던 한 여자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돈과 직함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한 여자가 나중에 깨달은 진짜 가치라는 게 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도 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먹먹해질 거예요. 시니어 뻔뻔에서는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명절 냄비째 내오면 보기 좀 그렇잖아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추석 3일 전 남편과 함께 시골 시어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산을 넘어 들판을 지나 그 낡은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밖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라 왔네. 고생했지. 그 말씀과 함께 따뜻한 팔을 펼치셨는데 저는 조용히 짐을 내려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오셨나요? 아니, 그게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온 건데 왜 제가 잘 오셨나요? 라고 물었을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계셨습니다. 명절이라는 핑계로 온종일 부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팔팔 끓는 냄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거 좀 맛 좀 봐라. 시어머니가 국자에 국물을 떠서 불고 계셨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외식으로 사먹는 그것이 낡은 냄비 속에서 색깔도 좀 투박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어요. 그 냄비가 보기 싫었거든요. 오래되고 흠이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 냄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냄비째로 내오면 보기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오는 게.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들고 있던 그 손이 정말 천천히 조용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르구나. 시어머니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귓가를 때립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후회? 부끄러움? 아니면 단순한 체념?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런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담겨 있을 수 있는지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부끄러움? 아니, 그보다 더 아픈 감정. 결국 시어머니는 냄비째로 밥상에 내오셨어요. 아, 어머니.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는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며느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마치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대사처럼. 그 저녁 밥상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도. 냄비 속 갈비찜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 맛은 제 입에서 자꾸 떨어져 나갔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골집의 좁은 침대에서 이미 자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두 손을 모은 채로. 그리고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음악이 점점 낮아지고 어두워짐. 아침이 됐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밥 먹고 가야지, 오는 길 멀었잖아. 그 미소 뒤에 어떤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냄비 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단순한 음식?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든 사랑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그것. 가난한 시골집이라고 무시했던 그 냄비. 그 안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손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며 새로 온 며느리를 환영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냄비 하나로 평가해버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날 밤 명절이 끝난 뒤였어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TV의 음량을 낮추면서 엄마, 오늘 많이 속상하셨을 거야.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남편이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면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 했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냄비 이야기 말이야? 그건 사실이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놓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는 자꾸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침묵을 견디지 못하듯이,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이, 마치 남편의 눈빛을 피하려는 듯이, 그 침묵, 그 남편의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 그 말 속에 담긴 게 뭘까요? 화? 아니었어요. 그건 실망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실망. 아니, 우리 관계 전체를 향한 실망. 그 밤을 지나고 다음 날, 또 다음 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침묵 이후로 그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가기 위해 그때 저는 게스트룸이 보였어요. 우리 집 코너에 있는 그 작은 방. 명절 때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그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그리고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발을 한 발 떼어놨어요. 하지만 멈췄어요. 저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내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하기 싫었던 거. 시어머니가 조용히 우시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건 제가 그 눈물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저는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어요.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끊겼거든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듯이. 아, 그때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우신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시간에.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아침이 됐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밝게 움직이셨어요. 좋은 아침,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 오는 길 멀었잖아. 그 미소, 그 밝은 목소리, 그 뒤에 어떤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밤의 침묵, 그 밤의 눈물, 그 밤 남편의 끊겨진 숨소리. 그 모든 게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그 눈물이 나중에 제가 흘릴 눈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것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가 한창이었거든요. Q3 성장률이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전분기 대비 7% 상승. 저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서 제 실적은 팀 전체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날도 저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팀은 신규 계약 3건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회의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CEO가 앞으로 앉아 있었고 각 팀의 과장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시간 회의를 중단시킬 정도의 전화는 드물거든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32층 오피스 빌딩의 회의실 바깥. 날씨가 맑아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 뭐 있어? 남편의 목소리 떨리고 있음.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제대로 못 들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 아침에 시골집 밭에 나가셨다가 이웃 할머니가 발견했대. 지금 119한테 연락을 받아 인근 종로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심각한 거야? 모르겠어. 의식이 없어 보인대. 의식이 없다. 그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리를 지배한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이야. 지금 내 발표가 남았는데 당신이 가. 나 지금 회의야. 엄마가 쓰러졌는데 당신이 먼저 가봐. 상황 봐서 내가 나중에 내려갈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앉았어요. 예, 그럼 다음 분기 전략으로. 하지만 제 머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꼭 가야 하나? 남편이 있잖아. 우리 부서는 신규 고객 확보에. 회의는 끝이 났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오늘 자료 정말 좋았어. 실적도 굿. 고마워. 다음 분기도 화이팅.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엄마 병원 도착했어. 의사 말로는 뇌출혈이래. 지금 응급실 대기 중. 의식 안 돌아오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 뿐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내일 CEO한테 올려야 하고 내일 고객 미팅도 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병원비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꼭 가야 하나? 어머니 상태가 좋아질 리도 없는데.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마치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인 양. 마치 그것이 옳은 선택인 양.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발걸음,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어떤 위험을 감지했어요. 남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흘을 울고만 있었던 것처럼. 뭐 있어? 엄마, 우리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 내가 가야 했는데. 왜 안 갔지? 그때 깨달았어요. 회의실에서 계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3일이 지났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우리 부부를 부르셨어요. 오래된 건물의 10층,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고 박순자님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아마 수많은 유언장을 다뤄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변호사 앞에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 박순자 님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고 서류를 펼쳤어요. 한 장짜리 서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저는 그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굵직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 목록, 농지 300평, 추정시가 5천만 원, 주택 한 채, 추정시가 8천만 원, 예금 50만 원. 그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전부, 상속인 배분, 아들 박민준에게 농지 300평 전부, 아들 박민준에게 주택 한 채 전부, 아들 박민준에게 예금 50만 원 전부,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가끔 저만 갔으니까요. 저는 재산을 기대한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돈이 있다는 것조차, 잠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언 내용이 한 줄 더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이 부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내 가진 건 없지만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그 한 줄, 그 단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며느리에게 변호사가 다시 읽었어요. 내 가진 건 없지만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철저히 내려앉혔어요.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분이, 내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분이, 내가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던 분이 자신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저에게 미안했다라니. 변호사는 계속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다시 읽었어요. 내 가진 건 없지만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그 한 줄이 정말 제 유일한 상속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그 한 줄의 미안함. 어머니가 제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을 탓한 게 아니라 제게 미안했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건 뭐였을까요? 냄비, 옷, 신발, 그런 것들, 그 모든 게 사랑의 흔적이었는데 변호사는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의 마음은 영원히 내게 남겨질 뿐.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남긴 마음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하지만 그분이 남긴 건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내 가진 건 없지만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그 한 줄,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시골의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낡은 나무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몰래 적금 들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신성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낡고 손때가 묻어 있고 여러 번 접었다 펴진 흔적이 있었죠.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한 권, 그리고 손글씨로 된 짧은 메모. 우리 아들, 며느리 힘들 때 쓰라고 조금씩 모았단다. 뭐라고? 저는 그 메모를 다시 읽으라고 했어요. 마치 남편이 잘못 읽은 것처럼. 우리 아들, 며느리 힘들 때 쓰라고 조금씩 모았단다. 며느리라고? 내 이름까지? 통장을 그의 손에서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입금 날짜를 찾으려고 2010년 1월 15일 입금 5만 원. 2010년. 그건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뒤였어요. 입금 기록이 계속됐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빠짐없이 정확하게 2010년 2월 5만 원, 2010년 3월 5만 원, 2010년 4월 5만 원, 2011년 1월 5만 원, 2011년 2월 5만 원, 10몇 년. 정확히 세어보니 168개월, 14년. 매달 5만 원씩 14년을 모으면 1,000만 원이 통장의 잔액을 봤어요. 1,056만 원,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몇 년을? 14년이야. 2010년부터 내가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던가. 그 기간 동안 2010년 그때 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아, 맞다. 2010년은 제가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한 그 해였어요. 명품 백을 첫 사기도 그 무렵이었어요. 외제차도 그 즈음 장만했었죠. 그 14년 동안 시어머니는 생활비 빠듯한 형편에서 매달 5만 원씩을 빼내 고생했어요. 5만 원이 뭐였을까? 시골의 노인 입장에서 아마 한 끼 정도였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넉넉한 한 끼. 빵 몇 개 정도? 계란? 그걸 14년을 빼내서 조용히 모으셨어요. 아들 힘들 때, 며느리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이리 많이? 은행 이자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남편의 말이 끝났어요. 아, 맞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혹시 뭔가 남기고 싶었으면 해서 마지막에 조금 더 넣으셨나 봐요. 우리 아들, 며느리 힘들 때 그 메모, 그 한 줄의 메모가 다시 읽혀요. 며느리 힘들 때. 아, 그때는 이미 왔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평생 준비한 그 돈이 필요한 시간. 그건 지금이었습니다. 극도의 오열. 유언장에서 미안했다고 말했던 그분.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후회할 거란 걸. 내가 언젠가는 힘들 거란 걸. 그래서 14년을 준비하셨어요. 없는 집이라고 무시했던 그 집이 사실은 사랑으로 꽉 찬 집이었구나. 1,000만 원.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14년입니다. 어머니의 노력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매달 5만 원을 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건너뛰셨을까? 얼마나 많은 옷을 못 입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까? 극도의 깨달음. 이게 다야? 남편이 봉투를 다시 봤어요. 응, 이게 다야. 1,000만 원.
내가 한 번에 해외 출장에서 쓰는 돈, 내가 한 번에 쇼핑에서 펼치는 돈, 그것이 시어머니의 14년 인생이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매우 낮은 음성,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보면서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어요. 그 거칠고 주름진 손, 매달 5만 원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했을 손, 그 손으로 준 밥, 그 손으로 준 반찬, 그 손으로 주신 사랑,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온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가진 걸로 사람을 평가했구나.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낡은 그릇들,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들, 어머니가 신으시던 신발들, 그 손때 묻은 모든 도구들, 그 모든 게 가난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분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냄비는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그 그릇은 정성의 표현이었어요. 그 옷은 순박한 마음이었어요. 그 신발은 외로움 속의 외출이었어요.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난 그걸 가난으로 읽었어요.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진심, 그 작고 따뜻한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머니의 웃음,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가 명절 때 내가 가면 항상 하시던 그 말씀, 밥 먹고 가야지. 오는 길 멀었잖아. 그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냄비째로 내오면 보기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한 후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그래, 요즘은 다르구나. 그 말 속에 담긴 게 뭘까요? 그건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해였어요. 내가 더 나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와 같은 높이에서 웃어주셨던 거예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자, 지금의 내 얼굴을 보면 그때 어머니 나이가 이제 내 나이와 같더군요. 72세. 그제야 알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웃어주셨는지를. 45세의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과장이지만, 사회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72세에 나를 위해 적금을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72세에 나에게 미안했다고 남기셨어요. 어머니는 72세에 나를 내 딸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45세인 지금도 그분의 손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분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아,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요? 내 손에 쥔 건 뭐였을까요? 명품백, 외제 카드, 직함?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준 게 뭐였을까요? 자존심? 우월감? 허전함? 어머니의 손이 준 것들. 밥, 반찬, 옷, 따뜻함, 사랑. 그것들이 나에게 준 건 뭐였을까요? 내가 받아야 했던 것들, 내가 거부했던 것들, 내가 외면했던 것들, 어머니의 손때 묻은 냄비, 그 냄비가 만든 밥으로 자란 제 아들, 그 냄비에 담긴 국으로 자란 제 딸. 그들도 모르겠죠. 그 냄비의 가치를.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매우 천천히 감정을 담아. 어머니는 나에게 뭘 남기셨는가? 돈? 집? 물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남기셨어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보상 없이, 사랑하는 방법. 내 딸은 언젠가 나를 그렇게 볼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할까? 그때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후회는 너무 늦게 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후회야.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한 후회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후회야. 그제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를. 지금 내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낡은 밥그릇, 시어머니의 손때 묻은 국자, 시어머니가 입던 앞치마,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오래되고 손때가 묻어 있고 여러 번 접었다 펼쳐진 흔적이 있었죠. 봉투에는 유성펜으로 내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며느리에게 나를 위해 쓴 편지. 그것도 내 며느리라는 표현으로.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평범한 A4 용지였어요. 그 위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따뜻한 그 글씨. 매우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는 듯. 우리 며느리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 첫 문장에서 이미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며느리, 나를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무시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를 계속 읽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참 고마웠다. 참 고마웠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시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외면했던 그날을 그분은 고마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는 내 딸 같았단다. 그 문장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딸 같았다. 내가 자신의 딸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딸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사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 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마치 그분의 손을 잡는 것처럼. 내 딸 같았단다. 그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매일 밥을 지었어요.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아들에게 밥을 담았어요. 딸에게 밥을 담았어요. 남편에게 밥을 담았어요. 그 밥을 담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했겠구나. 어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밥을 담으셨겠구나. 그 밤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난이 뭔지, 사랑이 뭔지, 후회가 뭔지, 그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를. 시어머니의 낡은 냄비, 시어머니의 오래된 그릇,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그것들이 주신 밥, 그것들이 담은 국, 그것들이 담아낸 사랑, 그것들이 길러낸 제 아들, 그것들이 길러낸 제 딸. 언젠가 그들도 깨달을 거예요.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이어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머니, 고마워요.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보상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그 밥그릇으로 저는 계속 밥을 지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닮아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뻔뻔이었습니다.